강원도 최전방에 위치한 제27보 병사단 동이특위선에 새벽 공기는 칼날처럼 차가웠고 연병장을 가득 메운 수백 명의 병사들이 내뿜는 입김이 허공에서 하얗게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번호 하나, 둘, 셋, 점호를 위해 도열한 병사들의 목소리가 새벽의 정적을 갈랐지만 그 우렁찬 함성 속에는 어딘지 모르게 생기없는 공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강화배의 주여자는 영혼 없는 외침이었습니다. 그 대열의 가장 끝자리에 한 이등병이 서 있었습니다. 유난히 희고가 내달한 얼굴 선을 가진 아직 소년의 티를 벗지 못한 병사, 그의 이름은 한서준이었습니다. 그의 군화는 누구보다 깨끗하게 닫혀 있었고 전투복은 한치의 구김도 없이 각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는 매사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노력은 이 부대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점호가 끝나고 아침 식사를 위한 행군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누군가 뒤에서 일부러 그의 발을 걸었습니다. 중심을 잃은 서준은 그대로 앞으로 고꾸라졌고 그의 무릎은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강하게 부딪혔습니다. 아, 어이크, 미안. 발이 미끄러졌네. 비웃음이 섞인 목소리와 함께 그의 등 뒤로 그림자가 들여졌습니다. 부대의 실세이자 악마로 불리는 황철민 병장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따르는 몇 명 선임들과 함께 넘어진 서준을 격렬의 눈빛으로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한서준 이병 군인이 다리가 그렇게 약해졌으나 곱게 자란 도련님이라 그런가 주변에서 깊게 거리는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서준은 이를 악물고 흙먼지를 털며 일어섰습니다. 무릎에서 피가 배어났지만 그는 아픈 내색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어떤 반항도 심지어 고통의 표정조차도 더 큰 괴롭힘을 불러올 뿐이라는 것을 그는 입대 후 지난 2달간 뼈저리게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오전 서준에게 떨어진 임무는 막사 전체 화장실 청소였습니다. 그리고 황 병장은 친절하게도 그에게 특별한 청소독을 건넸습니다. 바로 낡은 칫솔 하나였습니다. 변기 안쪽까지 아주 반짝반짝하게 닦아나 검사 마트로 올 테니 그것은 명백한 가혹행위이자 인격모독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준은 아무 말 없이 칫솔을 받아들었습니다. 차갑고 촉촉한 화장실 바닥에 엎드려 그는 구역질을 참아가며 변기 안쪽에 찌든 때를 닦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핑돌았지만 그는 소리내어 올 수 없었습니다. 이곳에서 약함은 곧 조약이었습니다. 황 병장은 수시로 화장실을 드나들며 그의 일을 감시했습니다. 그는 팔짱을 깐 채 서준의 느린 손 놀림을 비웃었습니다. 그것 밥, 집에서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잘한 티가 난다니까. 그렇게 해서 오늘 안에 끝나겠어?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비수가 되어 서준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서준은 부유한 집안에서 자란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조롱과 멸시의 이유가 되어야 하는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이곳에서 그저 대한민국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똑같은 병사이고 싶었을 뿐입니다. 고된 일과가 끝나고 마침내 찾아온 저녁 점호 시간, 하루 종일 시달린 서준에게 유일하게 허락된 짧은 휴식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역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점호가 끝나고 모두가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할 때 황 병장이 그의 관룰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서준이 각 잡아서 개어놓은 모포를 손가락으로 툭 건드렸습니다. 이게 모포니야, 걸레 가게 하나도 안 맞잖아. 시정하겠습니다. 됐어. 황 병장은 서준의 모포를 바닥으로 내 팬 개채셨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무리들과 함께 서준을 둘러섰습니다. 야간 등만이 켜진 어두운 생활관 안에서 그들의 그림자는 마치 거대한 괴물처럼 서준을 집어 삼킬 듯 일렁였습니다. 한서준, 너 요즘 군생활 편한가 보지? 얼굴이 아주 폈어. 아닙니다. 아니긴 뭐가 아니.
오늘 네가 화장실 청소하는 걸 보니 아주 요령만 피우더군. 군대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손님이 왜 무서운지 아직 제대로 배우지 못한 것 같아. 그날 밤 서준은 잠들지 못했어. 황병장 무리는 그를 생활관 뒤연의 세탁실로 끌고 가 새벽이 다가올 때까지 잠을 재우지 않고 온갖 뜨집을 잡아 괴롭혔어. 육체적인 폭행은 없었지만 언어 폭력과 위협은 그의 영혼을 갉아 먹기에 충분했습니다. 마침내 모두가 잠든 깊은 새벽 서준은 자신의 침상에 누워 차가운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방에서는 동기들의 고른 숨소리가 들려왔지만 그는 지독한 고독감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아니, 도와줄 수 없었습니다. 모두가 황병장이 두려워 외면할 뿐이었습니다. 이 지역 같은 곳에서 자신은 완벽하게 혼자였습니다. 그의 눈에서 소리 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베개머리에 얼굴을 묻고 어릴 적 자신을 항상 지켜주었던 단 한 사람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다정했지만 때로는 가장 무서웠던 사람, 언제나 자신의 편이 되어졌었던 유일한 사람 누나. 그는 어둠 속에서 간절하게 그 이름을 드내었습니다. 그것은 이 끝없는 절망 속에서 그가 기댈 수 있는 유일한 빛이었습니다. 며칠이 더 흘렀습니다. 한서준 이병의 군 생활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황철민 병장과 그 무리의 괴롭힘은 날이 갈수록 교묘하고 지별해졌습니다. 서준은 마치 투명 인간처럼 손님들의 눈에 띄지 않기 위해 필사적으로 자신의 존재를 지우며 하루하루를 버텨냈습니다. 그의 얼굴에서는 웃음기가 완전히 사라졌고 눈빛은 항상 불안감으로 희미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수요일 저녁 개인 정비 시간이었습니다. 서준은 동기들 틈에 끼어 생활관 구석에 위치한 공중전하고 스로 향했습니다. 일주일에 단 한 번 10분 남짓 타락되는 가족과의 통화 시간은 그가 이 지옥에서 버틸 수 있는 유일한 이유였습니다. 수화기를 들고 익숙한 번호를 누르자 얼마 지나지 않아 맑고 따뜻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서준아, 잘 지내니? 누나 한서연의 목소리였습니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서준의 굳어있던 얼굴 근육이 비로소 부드럽게 풀렸습니다. 하루 종일 그를 짓누르던 돌덩이 같은 긴장감이 눈넘대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누나, 그럼 나는 아주 잘 지내지. 서준은 애써 밝은 목소리로 거짓말을 했습니다. 훈련은 힘들지만 보람있고 선님들은 모두 좋은 분들이며 군 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다는 모범 평사의 엄라스업이 답변이었습니다. 수화기 너머의 누나가 걱정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 다행이다. 목소리가 조금 잠긴 것 같아서 감기 걸린 건 아니고. 누나의 예리한 모름에 서준은 가슴이 철웅했지만 황급히 둘러댔습니다. 아니야. 오늘 각계 전투 훈련을 해서 목을 좀 많이 썼더니 그랬구나. 우리 막내 고생이 많네. 다정한 위로의 말에 서준은 울음이 터져 나오려는 것을 간신히 참았습니다. 그는 화제를 돌렸습니다. 누나는 잘 지내. 요즘도 많이 바쁘고. 늘 똑같이. 그래도 이번 주말에는 마침 시간이 좀 날 것 같아. 정말. 토요일에 부대 근처에서 외부 회의가 잡혔거든. 회의 끝나고 우리 서준이 천면에 가려고 서준은 순간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면역 꿈에도 그리던 그 단어였습니다. 이때 후 처음으로 누나의 얼굴을 직접 볼 수 있다는 생각에 그의 심장이 세차게 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진짜 오는 거야. 누나, 그럼 맛있는 거 많이 사갈 테니까 먹고 싶은 거 생각해놔. 알았지? 알았어. 당연하지. 정해진 통화 시간이 끝나고 수화기를 내려놓았을 때 서준의 얼굴에는 이때 후 처음으로 진심에서 우러나온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는 세상을 다 가진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남은 이틀, 그래 이틀만 더 버티면 누나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서준은 놀랍도록 달라졌습니다.
황 병장의 트집과 모욕에도 이전처럼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주말에 있을 누나와의 만남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밤마다 관물대에서 전투복을 꺼내 실밥 하나까지 정리했고 전투하는 거울처럼 반짝일 때까지 닫고 또 닦았습니다. 누나에게 조금이라도 더 늠름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의 그런 변화를 부대 내에서 유일하게 그에게 친절했던 동기 박이병이 먼저 알아차렸습니다. 야, 한서준, 너 요즘 무슨 좋은 일이냐? 얼굴이 펼다 금요일 저녁 청소를 마치고 잠시 쉬는 시간에 박이병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준은 기분을 감추지 못하고 소리를 낮춰 속삭였습니다. 사실은 내일 우리 누나가 천면에 온대와 진짜 잘됐다. 좋겠다. 너는 박이병이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선임들의 눈을 피해 주말에 대한 기대감으로 즐겁게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생활관 저편의 어두운 구석에서 불쾌한 시선이 자신들을 향하고 있었다는 것을. 황철민 병장은 카드게임을 하는 척하며 두 사람의 대화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듣고 있었습니다. 누나 저 곱상하게 생긴 놈의 누나라고 그의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는 지난 몇 주간 한서준을 괴롭히면서도 그의 단단한 자존심을 완전히 무너뜨리지 못해 항상 불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완벽한 기회가 찾아온 것 같았습니다. 가족, 특히 누나라는 존재는 저런 나약한 놈들에게는 절대적인 아킬레스건과도 같았습니다. 황 병장은 옆에 있던 동료에게 서준이 들을 수 있을 만큼의 목소리로 나지하게 말했습니다. 야, 내일 아주 재미있는 구경거리가 생길 것 같다. 그 말을 들은 서준의 심장이 콩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그를 부풀어 오르게 했던 행복감과 기대감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불길하고 축축한 불안감이 스멀스멀 피어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유일했던 희망의 비늘 위로 검고 추악한 그림자가 드려지고 있었습니다. 토요일 오전 10시 부대면에 실은 오랜만에 가족과 한서준 이병은 며칠 입고에서 초조하게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밤새 다림질한 A급 전투복을 입고 전투하는 흙먼지 하나 없이 반짝였습니다. 그의 심장은 금방이라도 터져나올 듯 세차게 뛰고 있었습니다. 불안감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순수한 설렘과 기대감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며칠 박주차장으로 고급스러운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부드럽게 미끄러져 들어왔습니다. 주변의 낡은 국산 차들 사이에서 그 차는 유독 눈에 띄었습니다. 운전석에서 내린 것은 군인이 아닌 말쑥한 정장 차림의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공손하게 뒷문을 열었고 마침내 서준이 그토록 기다리던 사람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한서연이었습니다. 그녀는 몸의 곡선을 우아하게 드러내는 세련된 남색 원피스에 단정한 재킷을 걸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고급 가죽 핸드백이 들려 있었고 얼굴에는 가벼운 화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군대라는 삭막한 공간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마치 서울 강남의 한복판에서 막 걸어 나온 듯한 도시적이고 세련된 모습이었습니다. 누나 서준은 저도 모르게 큰 소리로 외치며 발려나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그날 한 점 없는 순수한 기쁨만이 가득했습니다. 우리 막내 눅눅해졌네. 서연은 다정하게 웃으며 서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녀의 손길 한 번에 지난 몇 달간 서준이 겪었던 모든 고통과 서름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운전기사가 차 트렁크에서 값이 싸 보이는 음식들로 가득 찬 커다란 보냉 가방을 꺼내주었고 두 사람은 나란히 며느냐로 들어서 씁니다. 하지만 그 행복한 재회 순간을 어둠 속에서 지켜보는 눈들이 있었습니다. 면을 실 구석 테이블에는 황철민 병장과 그의 무리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연이 차에서 내리는 순간부터 뚫어져라 그녀를 훑어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불쾌한 호기심과
노골적인 경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야야, 저 여자 좀 봐라. 한서준 누나란다. 장난 아닌데 옷 입은 것부터 가방까지 전부 명품 하느냐. 저런 돈이 어디서 났을까. 그들의 대화는 점점 더 저적해졌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더러운 상상력을 동원하여 서연의 직업과 사생활을 멋대로 재단하고 모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고 그것은 명백히 서준과 서연을 향한 고의적인 도발이었습니다. 서준은 애써 그들의 목소리를 무시하려 했습니다. 그는 누나가 싸온 음식을 먹으며 훈련소 이야기 동기들 이야기를 늘어놓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등 뒤에서 들려오는 불쾌한 소음 때문에 음식은 모래알처럼 까끌거렸고 즐거워야 할 대화는 자꾸만 끊겼습니다. 그의 얼굴이 점점 굳어가는 것을 서연은 말없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황병장이 결정적인 한 방을 날리기로 결심한 듯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자판기에서 음료수를 뽐는 척하며 서준과 서연의 테이블 바로 옆을 지나갔습니다. 그리고는 면의 실에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을 만큼 크고 명확한 목소리로 조롱이 가득 담긴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이해한 서준, 너네 누나 청담동룸 살롱 나가나봐. 때깔이 장난 아닌데 청담동룸 살롱 그 단어가 내배 터진 순간 시끄럽던 묘실 전체에 섬뜩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도 가족들의 대화 소리도 모두 멈췄습니다. 모든 시선이 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말을 내뱉은 황병장 그리고 그 말을 온몸으로 받아내야 했던 한 서준과 그의 누나의 괴로 서준의 온몸이 돌처럼 굳었습니다.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피가 거꾸로 쏟는 분노와 사랑하는 누나를 이런 끔찍한 모욕의 현장으로 끌어들였다는 죄책감에 그는 숨조차 쉴 수 없었습니다. 그의 눈앞이 하얗게 변했고 귀에서는 윙하는 이명만이 울렸습니다. 황병장은 자신의 말이 만들어낸 효과에 아주 만족한 승리자의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의 무리들은 키득거리며 그를 맞이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 이것은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나약한 후임의 가장 행복한 순간을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짓밟아 버린 것입니다. 주변의 다른 가족들은 어쩔 줄 몰라하며 불편한 시선으로 바닥만 내려다보았습니다. 이 끔찍한 상황 속에서 서준은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주먹을 꽉 쥘 뿐이었습니다. 그의 어깨가 분노와 수치심으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황철민 병장의 저속한 모욕이 면의 실의 공기를 가르고 한 서중 이병의 세계는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의 온몸이 수치심과 분노로 떨렸고 당장이라도 달려나가 황 병장의 역사를 잡고 싶은 충동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이곳은 군대였고 선임에게 반항하는 것은 곧 자살행위나 다름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자신의 무력함을 곱씹으며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무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면의 실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인 채 이제 그 모욕을 직접 들은 여자의 반응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예상했습니다. 그이가 울음을 터뜨리거나 아니면 그는 분노의 차소리를 지르며 이 상황을 난장판으로 만들 것이라고 황병장 역시 바로 그런 반응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한서연은 믿어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먼저 떨고 있는 동생의 주먹을 자신의 따뜻한 손으로 부드럽게 감싸주었습니다. 그것은 괜찮아, 내가 있어라고 말하는 듯한 조용하고도 강한 신호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그녀는 아주 천천히 우아하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은 공격적이지 않았지만 그 어떤 장군의 호령보다도 더 강력하게 며칠의 모든 시선을 장악했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가장 먼저 향한 곳은 의기양양하게 웃고 있던 황철민 병장이었습니다. 황 병장은 그녀와 눈이 마주치는 순간 자신도 모르게 웃음을 멈췄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분노나 슬픔
혹은 모욕감 같은 감정이 전혀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얼음장처럼 차갑고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분석적인 시선만이 존재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외과 의사가 수술대 위에 환부를 내려다보는 듯한 감정이 완전히 배제된 눈빛이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황 병장의 얼굴에서 잠시 머물다가 아주 자연스럽게 그의 가슴에 붙어 있는 명찰로 향했습니다. 병장 황철민, 그녀의 눈동자가 그 세 글자를 정확히 스캔하고 기억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그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짧은 순간 황 병장은 마치 자신의 모든 것이 발가벗겨지고 영양을 영혼의 가장 깊은 곳까지 간파당하는 듯한 기묘한 감각에 휩싸였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이어 황 병장의 옆에서 키득거리고 있던 다른 두 명의 선임에게 옮겨갔습니다. 그의 시선은 똑같은 방식으로 그들의 얼굴과 명치를 자신의 머릿속에 하나하나 정확하게 저장했습니다. 그 과정은 채 10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10초 동안 면을실의 공기는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세상을 다 가진 듯 의기영량했던 황 병장과 그 무리들은 이제 그녀의 침묵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굳어버렸습니다. 그들의 얼굴에서 오만한 미소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당혹감과 정체모를 불안감이 피어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차라리 그녀가 소리를 지를 것입니다. 그 자리에 이해할 수 없는 침묵은 그 어떤 분노의 표출보다도 훨씬 더 두렵고 섬뜩했습니다. 마침내 표적 확인을 마친 듯 서연은 다시 천천히 고개를 돌려 동생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녀의 얼굴에서 방금 전까지 서려있던 얼음 같은 기운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다시 따뜻하고 다정한 누나의 미소가 피어르기 때문에 그 감정의 전환은 너무나도 완벽해서 보는 이로 하여금 방금 전의 일 환각이었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서준아, 누나 봐. 그녀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동생을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꽉 쥐인 그의 주먹을 살며시 펴주며 말했습니다. 가치 없는 것들 때문에 네 소중한 분노를 낭비하지 마. 그녀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어머니가 정성껏 만들어주신 갈비찜 한 점을 집어 서준의 밥 위에 올려주었습니다. 자, 이거 엄마가 우리 막내 먹으라고 특별히 만든 거야. 식기 전에 얼른 먹어. 우리한테 주어진 시간 별로 없잖아. 그녀의 행동은 너무나도 태연하고 평범해서 오히려 초현실적으로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그녀는 방금 일어난 끔찍한 모욕을 자신의 세계에서 완전히 지워버리고 오직 동생과의 소중한 시간을만 집중했습니다. 그녀가 만들어낸 그 고요하고 평화로운 기운은 황 병장 무리가 의도했던 모욕과 조롱의 분위기를 압도하고 무력화시켰습니다. 그렇게 남은 면을 시간 동안 그녀는 즐거운 이야기만을 했습니다. 서준이 좋아하는 연예인 이야기,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 이야기, 부모님의 안부, 그녀의 노력에 절망의 늪에 빠져있던 서준도 조금씩 안정을 되찾고 누나가 주는 음식을 먹으며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마침 매의 면회가 끝날 시간이 되었습니다.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동생을 따뜻하게 한번 안아주었습니다. 다음 휴가 때 보자. 그리고 그녀는 출구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녀는 황 병장의 테이블을 지나치며 그들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치 혼잣말처럼 그러나 면회실에 모두가 들을 수 있을 만큼의 명료가 연예인의 목소리로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군복은 대단히 명예로운 옷입니다. 그 무게를 모두가 알았으면 좋겠군요. 그것은 위협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위협보다도 무겁게 그들의 심장 위로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그 말을 남기고 우아한 걸음으로 면회실을 떠났습니다. 황 병장은 그녀가 사라진 문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는 애서 태어난 척 헛웃음을 터뜨렸지만 그 웃음소리는 어딘지 모르게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두려움의 씨앗이 그의 마음속에 깊이 심어진 순간이었습니다. 면회 시간이 끝나고 한서준은 부대 정문까지 누나를 배웅했습니다. 멀어져가는 검은색 세단을 보며 그의 마음은 복잡한 감정으로 뒤섞였습니다. 짧은 만남이 준 행복 그리고 사랑하는 누나를 끊고 시식한 모욕의 현장으로 끌어들였다는 죄책감과 분노, 그는 차가 완전히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차가 부대의 정문을 빠져나가자마자 세단의 뒷좌석에 앉아있던 한서연의 얼굴에서 따뜻했던 누나의 미소가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동생을 향해 웃어주던 그 온화한 표정은 온데관데 없고 그 자리에는 만연설처럼 차갑고 단단한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았지만 그녀의 눈은 아무것도 담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은 오직 방금 전 며실에서 확인했던 세 개의 이름과 모욕감과 절망으로 떨고 있던 동생의 얼굴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차 안의 공기는 급격하게 차가워졌습니다. 운전석에 앉아있던 민간인 정장 차림의 젊은 남자가 백미러로 그녀의 표정을 살필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그녀의 운전기 사이자 최정예 요원들로만 구성된다는 국군정보사령부 소속의 전속보관 김소령이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장군님, 그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한서연은 고개를 돌리지 않은 채 나지하게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더 이상 다정한 누나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수만 명의 군인을 지휘하는 장군의 날카롭고 강철 같은 목소리였습니다. 김소령, 방금 자네에게 전송한 이름 3개 확인했나? 예, 확인했습니다. 황철민 병장 외임형입니다. 1시간 내로 그들의 복무 기록과 신상 정보, 그리고 현재 소속 부대인 제27사단 제구연대 3대 대지휘관 및 참모진 전체 프로필을 내 책상 위에 올려놓도록 알겠습니다. 장군님, 김소령은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난 2년간 그 을을 보조하며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그녀의 저 고요한 분노가 앞으로 얼마나 무서운 폭풍을 몰고 올 것인지를 말입니다. 차가 서울에 진입하고 용산의 국방부 합동참모 본부 청사 앞에 멈춰섰습니다. 그녀가 차에서 내리지 않았습니다. 위병소의 헌병들이 칼 같은 동작으로 경례를 붙였습니다. 그녀는 굳은 표정으로 그들의 경례를 받으며 건물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치는 모든 장교와 장군들이 그녀를 향해 깍듯하게 경례를 씁니다. 며느리실에서의 평범한 여성의 모습은 온데관데 없고 지금 그녀는 대한민국 군서열의 최상층에 위치한 3개의 별을 어깨 단 중장, 충전을 한서연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권력이 얼마나 크고 무거운지를 그리고 그것을 언제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자신의 집무실에 도착했습니다. 서울의 전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넓고 정갈한 사무실이었습니다. 그녀가 자리에 앉아맞아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녀는 말없이 서류를 받아들고 한 장 한 장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황철민 병장의 과거 징계 기록은 부대의 자진 사고, 이력 그리고 무능하고 부패했다는 평판이 잦은 대대장과 연대장의 프로필, 그녀의 예상과 조금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썩을 대로 썩은 고름이 마침내 오늘 그녀의 눈앞에서 터져나온 것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서류를 내려놓고 책상 위에 놓인 붉은색의 특수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국방부의 주요 지휘관들만이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보안을 자랑하는 직통회선이었습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한 사람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2번 울리기도 전화합니다. 그의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충성 역군 감찰실장 박 장군입니다. 한서연 장군입니다. 아, 한 장군님 웬이 신입. 박 장군은 군내에서 가장 강직하고 청렴하기로 소문난 인물이었습니다.
한서연은 용건을 꺼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그 어떤 사적인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습니다. 박장 본관에게 신뢰도 높은 민감한 제보가 하나 들어왔어. 민감한 제보라뇨. 특히 제구연대 3대대 내에서 심각한 수준의 기강회의와 병사들에 대한 인권 침해 및 가혹행위가 말현하고 있다는 내용이요.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마치 제3자에게서 보고받은 정보인 것처럼 완벽하게 포장했습니다. 그것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가장 공식적이고 강력한 문제제기 방식이었습니다. 그것 참 심각한 이야기로군요. 혹시 구체적인 내용이라도 제보의 민감성을 고려할 때 구체적인 내용은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겠어. 본관은 육군 감찰실장 직권으로 해당 부대에 대한 전면적인 특별 감찰을 요청하는 바이오. 사전 통보 없는 불시 감찰이어야만 하소 특별 감찰이라 이건 상당히 큰 움직임입니다. 한 장군님, 석은 부인은 더 느낀다. 그는 더 늦게 도전해야 하는 법이지. 해당 부대의 전투 준비 태세에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내 판단을 믿어주시오. 그녀는 문제를 전투 준비 태세라는 그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국가 안보의 영역으로 끌고 들어왔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박 장군의 짧은 침묵이 흘렀고 이내 결심이 선 듯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고군님, 장군님의 판단을 신뢰하겠습니다. 즉시 감찰실 최정예 요원들로 특별 감찰팀을 구성하여 내일 새벽 중으로 해당 부대를 급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소. 예비조사 결과가 나오는 즉시 본관에게 직접 보고해 주기 바라오. 명심하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한서연은 수화기를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나 집무실의 거대한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서울의 화려한 야경을 내려다보며 멀리 강원도 산골에 위치한 작은 군부대를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방금 그 평화로워 보이는 부대 위로 거대한 태풍을 불러왔습니다. 모든 것을 뿌리째 뽑아버릴 피할 수 없는 심판의 폭풍을 말입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갑고도 고요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상처받은 동생을 위한 누나의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군복과 군의 명의를 더럽힌 암적인 존재들을 제거하려는 지휘관의 냉철한 대청소였습니다. 한서연이 방문하고 난 다음 날 아침 부대의 일상은 평소와 다름없이 시작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 평안남은 기만적인 것이었습니다. 황철민 병장은 어제 일이 분했는지 아침부터 한서준을 더욱 폭도하게 다그쳤습니다. 그는 자신의 권력이 이 부대 안에서는 절대 적이라는 것을, 감히 누구도 자신의 거스를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고 싶습니다. 어이 한서준 내 누나라는 사람. 어제 보니까 아주 대단하시더군. 그런 분이 동생이 왜 이 모양이 꼴인지는 아실까 몰라. 그의 조롱의 주변에 무리들이 다시 키득거렸습니다. 서준은 그저 입술을 깨물고 묵묵히 자신의 임무를 수행할 뿐이었습니다. 어제 일로 그는 더 이상 희망을 품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 지효 같은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만을 바랄 뿐이었습니다. 바로 그 수준의 순간이었습니다. 부대 전체의 정적을 깨는 낮지만 날카로운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고지여 위병소로부터 다급한 보고가 전파되었습니다. 육군 본부 감찰실 소속 차량 행렬. 현재 부대 정문 통과 중. 그 보고는 마치 강력한 폭탄처럼 부대 전체를 강타했습니다. 육군 본부 감찰실, 그것도 사전 통보 없는 불시 방문. 그것은 군부대에서는 재앙이나 다름없는 일이었습니다. 연병장에서 아침 구보를 하던 병사들 사무실에서, 서류 작업을 하던 장교들 식당에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던 취사병들까지 모두가 하던 일을 멈추고 굳어버렸습니다. 잠시 후 어두운 색의 세단과 헌병 마크가 선명한 지프 차량들이 먼지를 일으키며 사령부 건물 앞에 멈춰섰습니다. 차문이 열리고 감찰이라는 완장을 찬 얼음장처럼
차가운 표정의 장교와 수사관들이 내렸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그 어떤 사적인 감정도 없이 오직 임무를 수행하려는 기계적인 냉철함만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들을 이끄는 것은 깐깐해 보이는 인상의 한 대료경이었습니다. 그는 내리자마자 혼비백산하여 달려나온 대대장에게 경례를 받을 틈도 주지 않고 명령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불호 제3대 대 전 병력의 모든 훈련 및 외부 활동을 중지한다. 모든 병사는 생활관 내에서 대기하고 모든 장교 및 간부는 대기실에 집결하도록 통신 장비 사용은 일절 금한다. 그의 목소리는 거스를 수 없는 절대적인 무게를 담고 있었습니다. 부대는 순식간에 계엄령이 선포된 것처럼 모든 것이 정지되었습니다. 혼란과 공포가 바이러스처럼 퍼져나갔습니다. 병사들은 생활관에 갇힌 채 창밖을 내다보며 불안하게 속삭였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야? 전쟁이라도 나는 건가? 아니야. 감찰실이 왔다는 건 우리 부대 내부에 큰 문제가 터졌다는 뜻이야. 황철민 병장 역시 그의 무리들과 함께 생활관 구석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처음으로 당혹스러운 기색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태어난 척했습니다. 별일 아니겠지. 아마 높은 양반들끼리 뭔가 문제가 있었겠지. 우리 같은 쫄병들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야.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감찰팀의 움직임은 신속하고 체계적이었습니다. 그들은 대대장실과 행정반을 접수하고 지난 몇 년간의 모든 서류 원본을 압수했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지옥 같은 개별 면담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병 박진수 감찰실로 방송을 통해 이름이 불린 병사는 사색에 되어 끌려가듯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그것은 이제 임시 시문실이 되어 있었습니다. 서준의 유일한 친구였던 박이병이 첫 번째 면담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냉정한 표정의 수사관 맞은편에 앉아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박진수 이병 긴장할 것 없다. 우리는 그저 부대 생활에 대해 몇 가지 물어보려는 것뿐이다. 수사관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시작했지만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이 부대의 선임들은 후임들을 잘 챙겨주나 혹시 부당한 대우나 가혹행위를 목격한 적은 없나? 박이병은 갈등했습니다. 사실대로 말했다가는 나중에 어떤 보복을 당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보호해주겠다는 듯한 수사관의 단호한 눈빛에 그는 마침내 용기를 냈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지난 몇 달간 황철민 병장이 한 서준에게 저질렀던 모든 만행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면담은 계속되었습니다. 황 병장의 무리 중 한 명이 다음 차례로 불려 들어갔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잡아뜯지만 수사관이 다른 병사들의 진술서를 눈앞에 내밀자 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살기 위해 자신이 아는 황 병장의 모든 비행을 풀렸습니다. 그는 살기 위해 자신이 아는 황 병장의 모든 비행을 풀렸습니다. 불기 시작했습니다. 부패한 왕국을 지탱하던 비겁한 충성심은 절대적인 권력 앞에서 너무나도 쉽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병한 서준 감찰실로 마침내 서준의 이름이 불렀습니다. 그는 단단한 표정으로 면담실로 들어섰습니다. 수사관은 그에게 어제 있었던 묘실에서의 일에 대해 물었습니다. 서준은 누나의 차가운 눈빛과 같이 없는 것들 때문에 분노를 낭비하지 말라고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겪었던 모든 일들을 감정을 배제한 채 객관적인 사실만을 차분하게 진술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황철민 병장이 호출되었습니다. 그는 면담실에 들어서는 순간까지도 오만한 태도를 유지하려 했었습니다. 하지만 책상 너머오서 자신을 바라보는 모든 것을 끌트려보는 듯한 수사관의 눈빛에 압도당했습니다. 수사관은 가혹행위에 대해서는 먼저 묻지 않았습니다. 황철민 병장,
자네 지난달 야간 경계 근무대에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한 사실이 있나? 없습니다. 그런가? 여기 자네와 함께 근무했던 후임, 병 10명의 진술수가 있는데 모두 자네가 생활관에서 잠을 잤다고 진술하고 있고 수사관은 계속해서 다른 증거들을 내밀었습니다. 보급품을 몰래 빼돌린 정황, 휴가 일수를 조작하려 했던 시도, 그가 잊고 있었던 혹은 사소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잘못들이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수사관이 마지막 서류 뭉치를 꺼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서준 이병을 포함한 다수의 후임병들에게 상습적으로 가혹행위를 저질렀다는 진술서들이다. 증인만 20명이 넘어 황철민의 오만한 가면이 완전히 박살났습니다. 그의 이마에서 식은땀이 비오듯 흘러내렸습니다. 그의 입술이 팔을 떨렸고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냥꾼은 이제 사냥감이 되어 피할 수 없는 덫에 완벽하게 걸려든 것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대대장실에서는 감찰팀장인 대령이 대대장을 신문하고 있었습니다. 대대장, 귀관의 부대에서 이런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동안 대체에 뭘 하고 있었나? 알고도 묵인한 건가? 아니면 무능해서 몰랐던 건가? 대대장의 얼굴은 잿빛이었습니다. 그의 군 생활은 방금 끝났습니다. 하루 종일 부대를 휩쓸었던 폭풍은 저녁이 되어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생활관의 불은 모두 꺼졌지만 감찰팀이 사용하는 회의실의 불은 밤늦도록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황철민 병장은 모든 조사가 끝난 뒤 임시 영창에 수감되었습니다. 생활관 안은 지죽은 늦 조용했습니다. 병사들은 이제 아무도 큰 소리로 떠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이 거대한 폭풍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 부대를 지배하던 부조리한 왕국은 오늘로써 완전히 끝장났다는 것을, 정체를 알 수 없는 거대한 힘이 썩어 문드러진 모든 것을 남김없이 정화하고 있었습니다. 육군 본부 감찰실의 폭풍이 휩쓸고 간 부대는 완전히 다른 곳이 되어 있었습니다. 부대를 지배하던 황철민 병장의 폭력적인 왕국은 하룻밤 사이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현재 부대 내 임시 영창에 수감되어 군 검찰의 조사를 기다리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생활관의 공기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평온해졌지만 그 평온함 속에는 어색하고 무거운 침묵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선임들은 후임들의 눈치를 받고 후임들은 아직 이 갑작스러운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채 서로를 경계했습니다. 모두가 궁금해했습니다. 대체 무슨 이유로 이 최전방의 이름 없는 부대에 대한 민국 육군 본부의 칼날이 직접 날아든 것일까? 황 병장의 수종 노릇을 하던 2명의 선임병 최상병과 김상병은 특히나 좌불안석이었습니다. 그들은 감찰 조사에서 모든 죄를 황 병장에게 떠넘긴 덕분에 간신히 영창행은 멱했지만 자신들에게도 곧 무거운 징계가 내려질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구석에 모여 낮은 목소리로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제기날 다 그 멍청한 황철민 때문이야. 조용히 넘어갈 것이지 이를 이렇게까지 키워서는 그 곱상하게 생긴 신병놈도 문제야. 놈이랑 놈의 누나. 나는 여자가 나타난 뒤부터 모든 게 꼬였어. 그들의 어리석은 머리로는 그 누나라는 여자와 육군 본부 감찰실 사이에 어떤 연결고리가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어. 그저 재수없는 우연이 겹쳤을 뿐이라고 생각할 뿐이었어. 그러던 며칠 뒤 아침 점호 시간이었습니다. 대대장 중량이 모든 병력 앞에 섰습니다. 감찰 조사의 옆으로 그의 얼굴은 반쪽이 되어 있었고 목소리에는 힘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군 생활이 끝났다는 것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전 대대원은 주목 그의 메마른 목소리가 연병장에 올려 퍼졌습니다. 최근 실시된 육군 본부 감찰 결과 우리 대대는 기강의 이 및 부조리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판정을 받았다. 이에 상급 부대에 지시했다. 나 전 대대원을 대상으로
특별 정신교육을 실시하게 되었다. 정신교육이라는 말을 병사들 사이에서 마지막 한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것은 군대에서 가장 지루하고 의미 없는 시간의 대명사였습니다. 하지만 대대장의 다음 한마디에 연병장의 공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번 정신교육은 합동参모본부에서 근무하시는 아주 높은 분께서 직접 주관하실 예정이다. 옹성거림이 커졌음. 학참 그것도 아주 높은 분 보통 일이 아니었음. 모두들 정신 똑바로 차리도록 교육은 이틀 뒤 금요일 오후 대대 강당에서 실시된다. 그날까지 전 대대원은 복장 및 용무를 완벽하게 준비하고 강당 내 외부를 먼지 하나 없이 정비하도록 만약 조금이라도 불미스러운 모습이 보일 시에는 나를 포함한 지휘관 모두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그의 목소리에는 필사적인 절박함이 묻어 있었음. 그날부터 부대는 비상사태에 돌입했습니다. 병사들은 모든 훈련을 중지하고 이틀 내내 대청소와 환경미화 작업에 투입되었습니다. 강당의 낡은 의자는 모두 새 것처럼 닦였고 바닥에서는 광이 났습니다. 부대 입구부터 강당에 이르는 길에는 잡초 하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곧 들이닥칠 것 대한 존재를 맞이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최상병과 김상병 역시 불평을 쏟아내며 청소를 했습니다. 짜증나 죽겠네. 합참의 높은 양반이 여긴 뭐하러 온다는 거야. 뻔하지. 우리 부대 기강 잡는다고 쉬워 한번 하려는 거겠지. 그냥 앉아서 졸단 나오면 돼. 그들은 여전히 이 모든 일, 자신들이 저지른 작은 불장난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저 재수없는 날의 연속일 뿐이라고 치부했습니다. 그들의 그 무지함이야말로 곧 펼쳐질 비극의 가장 완벽한 무대 장치였습니다. 한서준 이병 역시 묵묵히 청소에 임했습니다. 황 병장이 사라진 이후 그를 괴롭히는 사람은 더 이상 없었습니다. 그는 아직 이 모든 변화가 자신의 눈알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어려운 푸시 희망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정말로 이 부대가 바뀔 수도 있겠다는 작은 희망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운명의 금요일 오후가 되었습니다. 전 대대원들은 완벽하게 다려진 A급 전투복을 입고 조금의 흐트러짐도 없는 오하열을 맞추어 강당으로 행군했습니다. 강당 안은 숨막히는 정적과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연단은 텅 비어 있었고 그 주인은 아직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병사들은 딱딱한 의자에 굳은 채 앉아 곧 자신들의 운명을 결정할 미지의 존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최상병과 김상병은 지루하다는 듯이 하품을 애써 참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군기강에 대한 따분한 훈계를 들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중 그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잠시 후 이 자리에서 펼쳐질 것이 단순한 정신교육이 아니라 어떤 이들에게는 인생을 송돌이 재 무너들을 잔인하고도 공정한 심판의 시간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강당 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수백 명의 병사들은 등받이에 허리를 붙이지도 못한 채 뻑뻑하게 굳은 자세로 연단만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긴장감과 함께 곧 펼쳐질 지루한 시간을 견뎌내야 하는 체념에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마침내 자신의 군생활의 마지막 공식 행사가 될지도 모를 이 자리에선 대대장이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아 그는 S 목소리를 가다듬고 미리 준비된 원고를 읽어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전 대대원은 경청하도록 오늘 우리 부대의 기강 확립과 정신 재무장을 위해 아주 특별한 분을 이 자리에 모셨다. 그의 목소리는 강당의 스피커를 통해 건조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최상병과 김상병은 팔짱을 긴 채 따분한 표정으로 하품을 참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이 시간은 그저 빨리 지나가 버렸으면 하는 형벌과도 같았습니다. 대대장은 계속해서 소개를 이어갔습니다. 오늘 강연을 맡아주실 분은 여섯군사관 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시고
수도방이 사령부의 핵심 참모직을 역임하셨으며 여기저기서 마지막한 감탄사가 터져나왔습니다. 육사 수석 졸업 시작부터 범상치 않은 경력이었습니다. 대한민국 군 역사상 최연소로 장군으로 진급하신 기록을 보유하고 계시며 옹성거림이 조금 더 커졌습니다. 최연소 장군, 이제 병사들은 지루하듯인 경이심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대체 어떤 대단한 인물이 오기에 이런 엄청난 수식어가 붙는 것일까? 현재는 국방의 심장부인 하동찬 모본부에서 핵심 전략 기획을 담당하고 계신 분이다. 이제 강당하는 완전한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합참의 핵심 장군, 그것은 이 시골의 말단 부대 병사들에게는 마치 다른 세상의 이야기처럼 들렸습니다. 대대장은 침을 한번 꿀꺽 삼키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전원 자리에서 일어서서 최고의 예의를 갖춰 맞이하도록 소개한다. 합참작전 본부장 한서연 중장님이시다. 한서연, 그 이름이 불리는 순간 한서준 이병의 심장이 콩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아니겠지, 동명의 인이겠지. 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연단 옆에 출입문을 응시했습니다. 마침내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무대 위로 걸어났습니다. 그 순간 강당 안에 모든 시간이 멈췄습니다. 무대 위로 걸어나온 것은 며칠 전 면회실에서 그들이 보았던 바로 그 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세련된 원피스 차림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몸에는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완벽하게 각이 잡힌 대한민국 육군 장군의 정복이 입혀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어깨 위에서는 한나라의 국방을 책임지는 절대적인 권위를 상징하는 세 개의 별, 즉 중장, 총장, 이 계급장이 강당의 조명을 받아 서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전체 차력 장군님께 대하여 경내 대대장의 목이 터져라 외치는 소리에 수백 명의 병사들이 반사적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경례를 외쳤습니다. 추웅성, 그 우렁찬 함성 속에서 오직 두 사람만이 유령이라도 본 것처럼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바로 최상병과 김상병이었습니다. 그들의 머릿속은 새하얗게 비어버렸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그들의 뇌는 이해하기를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롬살롱 여자라고 조롱했던 그의 여자가 곱상하게 생긴 신병놈의 누나라고 비우셨던 그의 여자가 자신들이 감히 벌레 보듯 쳐다보며 온갖 저속한 농담 던져던 그의 여자가 대한민국 군서열의 정점에서 있는 하늘과도 같은 삼성 장군이라고? 말도 안 돼. 최상병의 입에서 자신도 모르게 작은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공포로 격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김상병의 얼굴에서는 피기가 완전히 사라져 마치 시체처럼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 옆 동료의 어깨에 기대하지 않고서는 서 있기도 힘든 지경이었습니다. 그들의 뇌 위로 며칠 전 자신들이 뱉어던 말들이 메아리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청담동 롬살롱 나가나봐, 때깔이 장난 아닌데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이제는 수천 개의 칼날이 되어 자신들의 심장을 찢고 있었습니다. 한서준 역시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누나가 군인이라는 것은 알았지만 이 정도로 높은 사람이었을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수백 명의 군인들이 절대적인 존경과 두려움으로 바라보는 존재. 저 사람이 정말 자신을 위해 갈비찜을 싸다 주던 그 다정한 누나가 맞단 말인가. 한서연 중장은 연단 중앙에 섰습니다. 그녀는 대대장의 요란한 경례를 가벼운 목례로 받은 뒤 강당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그녀는 아직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존재 자체만으로 강당 안의 공기는 마치 수십 미터 아래의 심해처럼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차갑고 예리한 시선이 강당의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그 시선이 닿는 곳마다 병사들은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의 시선이 멈췄습니다. 그것은 바로 최상병과 김상병이 굳어 있는 자리였습니다. 그녀는 그들을 뚫어질 듯이 응시했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그날 묘실에서 보았던 바로 그 감정이 완전히 배제된 분석적인 냉철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최상병과 김상병은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거대한 산이 자신들을 짓누르는 듯한 압박감에 다리가 후들거려 금방이라도 주저앉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이제 단 하나의 생각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끝났다. 우리는 이제 끝났다. 한서연 중장은 그들의 영혼이 완전히 파괴되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비로소 천천히 마이크를 향해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진짜 심판의 시간이 시작될 참이었습니다. 한서연 중장은 연단 위에 서서 숨막히는 정적에 휩싸인 강당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수백 명의 병사들은 그녀의 다음 행동을 예측하지 못한 채 그저 얼어붙은 듯 그녀를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마침내 그녀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마이크를 통해 크지는 않지만 강당 구석구석까지 명료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제3대대 장병 여러분, 그녀는 딱딱한 군대식 말투가 아닌 차분하고 정제된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관은 여러분에게 복잡한 군사 전략이나 어려운 군법 조항에 대해 이야기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대신 짧은 이야기 하나를 들려주고자 합니다. 장병들은 의아한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정신교육 시간에 웬 이야기를 말인가. 며칠 전 한 병사의 누나가 동생을 보기 위해 이곳으로 면회를 왔습니다. 그녀는 외부에서 중요한 업무를 마치고 온터라 군인이 아닌 평범한 민간인의 옷, 즉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담담하게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최상병과 김상병의 심장은 콩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본 몇몇 선임병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오직 겉모습과 옷차림만으로 그 여성을 멋대로 판단하고 재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녀를 술집 여자라고 불렀습니다. 술집 여자, 그 단어가 한서연 장군의 입을 통해 장엄한 강당의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지는 순간 장내의 공기는 다시 한번 얼어붙었습니다. 그것은 며칠 전 며칠의 비좁은 공간에서 자기들끼리 희덕거리 내뱉었던 적급한 농담과는 차원이 다른 끔찍하고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모두의 귀에 밝혔습니다. 병사들 사이에서 경악과 혐오의 탄식이 터져나왔습니다. 한서연은 계속했습니다. 그녀는 마치 제3자의 이야기를 하듯 감정 없는 목소리로 황병장이 내뱉었던 말을 그대로 펐습니다. 이야, 너네 누나 청담동 룸살롱 나가나봐. 때깔이 장난 아닌데 라고 말입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 침묵은 천근의 무게가 되어 최상병과 김상병의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말이 자신의 동료이자 전후인 한 병사의 가슴에, 그리고 그의 가족의 가슴에 얼마나 깊은 상처를 남길지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야기를 멈추고 잠시 강당 전체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방금 전까지의 제3자적인 태도를 버리고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병사의 누나가 바로 나 한서연입니다. 강당한 이 거대한 충격으로 수렁했습니다. 이제 모든 조각들이 맞춰졌습니다. 왜 육군 본부 감찰실이 동원되었는지, 왜 학참의 삼성 장군이 이 시골 부대의 강당에 직접 강림했는지, 그리고 마침내 심판의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3생활관 최민준 상병, 그리고 5생활관 김도연 상병, 그녀의 목소리가 칼날처럼 날카로워졌습니다. 자리에서 일어서 도로 최상병과 김상병은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죄수처럼 떨리는 다리로 간신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수백 명의 동료들의 시선이 격렬과 조롱, 그리고
약간의 동정이 섞인 채 그들에게로 향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도망칠 곳은 없었습니다. 한서연은 그들을 뚫어져라 응시하며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조용하고 논리적인 질문 하나하나가 그 어떤 폭언보다도 더 잔인하게 그들의 영혼을 난도질했습니다. 최민준 상병 그대가 입고 있는 그 군복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알고 있나? 최 상병은 입술만 달싹일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이미 공황 상태였습니다. 김도연 상병 국민의 모습을 겉모습만으로 멋대로 판단하고 인격을 모독하는 것이 대한민국 군인이 수행해야 할 임무 중 하나인가? 아닙니다. 김상병이 모기만한 목소리로 간신히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묻겠다. 그대들은 어째서 국민의 한 사람이 자 전우의 가족인 나를 그런 끔찍한 말로 모욕했너? 그대들이 전우의 등에 칼을 꽂고 그의 가족을 능력할 때 그대들은 그대들이 입고 있는 이 군복의 명예를 지키고 있다고 생각했나? 그녀의 목소리가 조금씩 높아졌어. 대답해보아라. 국민을 지켜야 할 군인과 길거리에서 약자를 희롱하는 천박한 불량배의 차이가 무엇인지 지금 이 자리에서 대답해보란 말이다. 잘못했습니다. 마침내 최상병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아이처럼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김상병 역시 고개를 숙인 채 온몸을 사시나 무처럼 떨고 있었습니다. 한때 그토록 거칠 것 없던 그들의 오만함은 절대적인 권위와 명분 앞에서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한서연은 그들의 비참한 모습을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판결을 내렸습니다. 며칠 전 실시된 감찰은 본관의 직접적인 지시로 이루어졌다. 그 결과 그대들의 행위는 단순한 실수가 아닌 현재 수감 중인 황철민 병장을 필두로 한 뿌리 깊은 부조리와 직무유기 가혹행위의 연장선상에 있음이 확인되었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마지막 선언을 했습니다. 따라서 본관은 이 자리에서 다음과 같이 발표한다. 최민준 상병과 김도연 상병은 이 시간 배부로 헌병대의 신병을 인계한다. 두 사람은 주범인 황철민 병장과 함께 군형법상의 상관 모욕, 직무유기 가혹행위 등의 혐의로 군사재판에 회부될 것이다. 그녀의 선언이 끝나자마자 강당의 뒷문이 열리고 두 명의 헌병이 절도 있는 걸음으로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망설임 없이 주저환자에 있는 최상병과 넋이나간 김상병에게로 다가갔습니다. 주변의 병사들은 마치 전염병 환자를 피하듯 그들의 옆에서 슬금슬금 물러났습니다. 철컥 차가운 쇠붙이 소리가 강당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헌병이 그들의 손에 수갑을 채우는 소리였습니다. 그것은 한때 누군가를 향해 휘둘렀던 그들의 폭력적인 주목이 이제 영원히 구속되었음을 알리는 소리였습니다. 한서연 중장은 두 명의 주인이 헌병들에게 끌려나가는 모습을 처음부터 끝까지 조금의 믿음도 없는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가장 완벽하고 가장 처절하며 가장 정의로운 심판이었습니다. 최상병과 김상병이 헌병들의 손에 끌려나가고 강당의 육중한 문이 닫혔습니다. 하지만 한서연 중장의 심판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차가운 시선은 이제 연단 아래 가장 앞줄에 앉아있는 대대 지휘관들에게로 향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호랑이처럼 병사들을 호령하던 대대장과 참모들은 이제 그녀의 시선 앞에서 마치 참수를 기다리는 죄수처럼 고개를 숙인 채 떨고 있었습니다. 한서연은 그들을 향해 실망감과 냉엄함이 뒤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휘관이 그 부대의 거울이다. 그녀의 한마디는 그들의 무능함과 책임을 질타하는 서슬버런 칼라잇과도 같았습니다. 이러한 끔찍한 부조리가 남세포처럼 자라나는 동안 그대들은 대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어요?
병사들의 고통을 몰랐다면 그것은 무능이고 알고도 묵인했다면 그것은 비겁한 직무유이다. 둘 중 어느 쪽이든 그대들은 더 이상 지휘관의 자격이 없다. 그녀는 대대장을 똑바로 바라보며 마지막 선고를 내렸습니다. 현 시간보로 제3대대장 중량의 보직을 해입한 대대 참모진 전원은 원대 복귀 조치 후 군단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것이다. 그것은 사단 내에서 이뤄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준의 문책이었습니다. 부패한 왕국의 머리가 그 뿌리째 뽑혀나가는 순간이었습니다. 대대장은 아무 말 없이 그저 무너져 내렸습니다. 강당 안의 모든 병사들은 숨을 죽인 채 이 거대한 숙청의 현장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폭군 같던 선인 병들이 사라지고 그들을 방치했던 지휘관들마저 심판받는 모습은 그들에게 충격이자 한편으로는 희미한 희망이었습니다. 그때 한서연이 강당의 한 구석을 향해 말했습니다. 박성진 소령 그녀의 부름에 눈에 띄지 않는 자리에 앉아있던 한소령이 깜짝 놀라며 일어섰습니다. 박성진 소령 그는 청렴하고 능력이 출중했지만 그동안 부대 내의 파벌에 휩쓸리지 않아 늘 한직을 맴돌던 인물이었습니다. 예, 장군님, 금일부로 박성진 소령을 제살대 대장 직무대리로 임명한다. 그대의 임무는 이문어던 조직을 처음부터 다시 세우는 것이다. 원칙과 명예, 그리고 전우에 기반하여 병사들이 서로를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부대를 만들어. 나는 그대가 그럴 능력이 있다고 믿는다. 박성진 소령의 얼굴에 결의와 감격이 교차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인정받은 듯한 기분에 휩싸여 목이 메어왔습니다. 그는 평생의 충성을 다짐하듯 가장 힘있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명예를 걸고 임무를 완수하겠습니다. 그의 외침은 낡고 부패한 시대의 종말과 새롭고 정의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마침내 한서연은 강당에 모인 모든 병사들을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말은 앞으로 칠성부대를 지배할 유일한 철칙에 대한 선언이었습니다. 모두들 그대들 옆에 있는 동료들을 보라. 장교들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서로의 얼굴을 마주 보았습니다. 그대들의 출신이 어디든 누구와 친분이 있든 어떤 배경을 가졌든 나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지.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모두의 눈을 하나하나 마주쳤습니다. 오늘부터 이 칠성부대에서 평가의 기준은 오직 하나뿐이다. 그녀의 목소리가 강당 전체를 지배했습니다. 실력 그게 전부 다 짧은 한마디. 하지만 그 안에는 그 어떤 긴 연설보다도 강력한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이상 강평회를 마친다. 그 말을 끝으로 그녀는 미련 없이 연단을 내려와 강당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녀가 떠난 뒤에도 장교들은 한동안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제 백은하라는 지휘관에 대한 새로운 정의가 내려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압도적인 능력과 냉철한 결단력에 대한 깊은 존경, 그리고 그녀가 세운 절대적인 기준을 통과해야 한다는 건전한 두려움, 즉 경외심이었습니다. 강당을 빠져나오는 장교들의 분위기는 이 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부패했던 파벌은 90점을 잃고 흩어졌고 능력 있는 자들은 희망을 보았으며 안일했던 자들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칠성부대의 공기는 마침내 정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해가 안뉘엿뉘엿치고 붉은 노을이 연병장을 물들이 무려 백은 아소장은 홀로 집무실에 서 있었습니다. 산더미 같던 서류들은 이제 부대의 과거를 담은 역사의 기록이 되어 조용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집무실 한편에 놓인 작은 커피 머신으로 다가갔습니다. 기계가 낮은 소음을 내며 진한 원두를 갈고 뜨거운 물을 내렸습니다. 곧 집무실 안에는 그 카오 진한 커피 향이 퍼져나갔습니다. 그녀는 하얀 머그잔에 담긴 검은 커피를 들고 집무실의 거대한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창밖으로 펼쳐진 연병장을 멀차 바라보았습니다.
하루의 훈련을 마친 병사들이 활기차지만 절도 있는 모습으로 생활관으로 복귀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 속에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생기와 희망이 넘실거리고 있었습니다. 백은어는 강민혁에게 약속했던 진한 커피를 떠올렸습니다. 그에게 줄 커피는 결국 다른 형태의 그가 평생 마셔도 다 마시지 못할 수도 있는 잔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녀의 손에 들린 이 커피는 오직 그녀 자신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치열했던 싸움의 끝에서 마시는 승리의 축배이자 새로운 시작을 다짐하는 의식이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광활한 연병장 위로 그림자는 길게 늘어지고 있었지만 칠성 무대를 위한 새로운 태양은 이미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석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강원도의 산자락에는 뜨거웠던 여름이 물러가고 청명한 가을의 기운이 완연했습니다. 제27사단 제산대대는 완전히 새로운 부대로 다시 태어나 있었습니다. 부조리의 상징이었던 인물들은 모두 군법에 따라 처벌받았고 새로 부임한 지휘관들은 원칙과 소통에 기반하여 부대를 이끌었습니다. 훈련은 고되었지만 그 안에는 더 이상 불합리한 폭력이나 모욕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맑은 토요일 오전 한서준 이병은 다시 며칠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석 달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굳건하고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고된 훈련으로 그의 몸은 다 부져졌고 햇볕에 그 흘린 얼굴에는 이제 더 이상 불안의 그늘이 없었습니다. 그는 이제 막내 이등병이 아닌 당당한 대한민국의 군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며칠에 들어서는 그는 창가에 서 있는 한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한서연 중장이었습니다. 이번에 그녀는 정장이 아닌 완벽하게 각이 잡힌 군인 정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어깨 위에서 빛나는 세 개의 별은 그녀가 가진 힘과 책임을 조용히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등장에 소란스럽던 며실의 모든 사람들이 저도 모르게 경이심이 담긴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서준은 눈앞을 향해 달려나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그녀의 앞에서 세 걸음 떨어진 곳에 멈춰졌습니다. 그는 군어의 뒷급을 탁 소리가 나게 부딪히고 허리를 곧게 편 채 입대 후 가장 절도 있고 오롱찬 목소리로 격리를 외쳤습니다. 충성 이병한 서준 누님 묘에 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동생의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명의 군인이 자신의 상관이자 존경하는 지휘관에게 바치는 최고의 예의였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더 이상 나약한 존재가 아닌 군인으로서 바로 서겠다는 스스로와의 다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서연은 그의 격려를 엄격한 군인의 얼굴로 받았습니다. 하지만 곧 그녀의 얼굴에 따뜻하고 자랑스러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경례는 이제 그만 편히 앉아 서준아 두 사람은 석 달 전 그 끔찍한 기억이 서려 있는 바로 그 테이블에 맞추 앉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곳의 공기는 더 이상 무겁거나 불쾌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긴 대화가 오가지 않았습니다. 황병장이나 과거의 사건에 대한 이야기는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미 지나간 어둠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군생활 아직도 많이 힘든 이서연이 먼저 물었습니다. 서준은 희미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힘들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부당하지는 않습니다.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 짧은 한마디에 이 부대가 얼마나 긍정적으로 변했는지 가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서준은 잠시 망설이다가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고마워 누나, 아니 장군님. 그날 이 군복이 진정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는 더 이상 복수를 해준 것에 대해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누나가 무너졌던 군의 명예와 질서를 바로 세워준 것에 대해 감사하고 있었습니다. 한서연은 그저 미소 지으며 동생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습니다. 면회가 끝나고 두 사람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녀는 떠나기 전 이제는 자신보다도 훌쩍 커버린 동생을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그것은 명령이자 따뜻한 약속이었습니다. 이 군복이 부끄럽지 않은 자랑스러운 군인이 되어라. 서준아, 그녀는 동생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그것이 누나와의 약속이다. 서준은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누나를 바라보며 힘차게 대답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약속 지키겠습니다. 약속은 그렇게 맺어졌습니다. 한서연이 떠난 뒤 한서준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맑게 갠 가을 하늘 아래 칠성무대의 연병장 위로는 더 이상 어두운 그림자가 없었습니다. 그곳에는 오직 자랑스러운 군인들이 흘리는 떳떳한 땀방울과 새롭게 시작될 미래에 대한 희망만이 가득했습니다.